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사카모토 료마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은 3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일본 막부시대 말기의 정치인, 혁명가이자 오늘날에도 손정희 회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카모토 료마의 삶과 그에게 배울 수 있는 3가지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년 전쯤에 여기 있는 료마가 간다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시바 료타로가 쓴 대하 역사 소설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사카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모두 8권으로 이뤄진 꽤 긴 소설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드라마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1835년 일본 남서부에 자리 잡은 도사번,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치현에서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메이지 유신 직전인 1867년 자객들의 칼을 맞고 숨을 거둔 인물입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건데요. 지금 제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료마가 간다를 찾아 읽은 건 손정희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느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었고요. 또 그가 직접 우리나라 중앙일보에 20여 차례에 걸쳐서 연재했던 글들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과 글들에서 손정희 회장은 사카모토 료마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며 자신이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인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손정희 회장 집무실에 가면 한쪽 벽면에 사카모토 료마의 사진을 사람 크기로 출력해서 붙여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손정희 회장이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거의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료마를 좋아하는 건 손정희 회장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료마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상의 인물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인물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료마가 간다를 처음 읽은 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혼자서 미국으로 떠났던 건 역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탈번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고향을 떠나 방랑길에 올랐던 사카모토 료마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료마의 모습을 보면서 큰 세상과 만나기 위해선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에서도 2010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가 만들어서 방영했던 사카모토 료마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료마전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고향 도사번을 떠나야 하지만 자신이 영주의 허락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료마가 떠나는 것을 망설이던 장면이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 눈물이 쏟아져 애를 먹었다. 내가 그토록 하염없이 운 건 그 스토리에 내 지난 날이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던 건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미국으로 떠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료마의 모습에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손정희가 료마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손정희 회장이 료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존경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사카모토 료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손정희 회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렇게 료마가 간다를 사서 읽게 됐습니다. 모두 8권으로 이뤄진 전집이라서 다 읽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읽으면서도 손정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놓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를 읽으면서 손정희를 생각했던 건데요. 소설 속 료마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의 모습은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선 먼저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대 상황,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말기 시절의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왔던 함대가 도쿄만에 나타나서 일본에게 개항을 강요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백 개의 지방 봉건 왕국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던 일본의 봉건적인 통치제도, 그리고 일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막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정치 상황 등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 자체와 손정희가 그 인물을 자신의 롤모델로 꼽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카모토 료마는 수백 개의 지방왕국들이 저마다 각자의 영토를 통치하던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또 실제로 메이지 유신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뤄낸 인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료마가 간다를 읽으시면 사카모토 료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란 나라에선 대통령이 하녀가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걱정한다. 에도 막부 3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쇼군이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막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처럼 그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그 이전까지의 일본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정희가 료마를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이념이 아닌 이익으로 세상을 설득한다. 둘째,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다. 셋째,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념이 아닌 이익으로 세상을 설득한다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료마가 간다를 보면 그의 친구, 동료, 지인, 그리고 적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이 그를 가리키면서 무슨 저런 놈의 무사가 다 있지라고 어이없어 하는 장면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그는 당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산홍공상의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과 마찬가지로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도 장사, 그러니까 상업은 무사가 할 만한 일이 아닌 걸로 여겨졌던 분야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손으로 돈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무사들이 돈에 대해서 공공연히 이야기하거나 장사를 하는 건 무사의 품격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동시대의 다른 무사들과 달리 돈이 뒷받침돼야만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비즈니스 감각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그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 덕분일 텐데요. 그가 속했던 사카모토 일족은 향사라고 불리던 하급 무사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으로 큰 부를 일궜던 가문이었습니다. 료마는 20대 초중반을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에서 지내면서
검수를 수련하면서 보냅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영주의 허락을 받고 애도에 머무르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집이 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뒷받침돼야만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그가 일본 최초의 근대적 해군 조직으로 꼽히는 해원대를 창설해서 운영한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해원대는 서양에서 들여온 군함과 무기, 그리고 서양식 운영체제를 갖춘 사설함대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휘저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막강한 해군력 덕분이라는 걸 간파했던 료마가 여러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조직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막부 해군과 맞서 싸울 해군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양 군함과 무기를 갖춘 사설 함대라고만 하면 군사 조직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해원대는 평상시에는 일본 전역에 항구로 오가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가 벌어지면 해군으로 참전하는 반군, 반민, 그러니까 군대와 기업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해원대라는 조직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오늘날의 주식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만들어질 때 주주들이 각각 지분을 내서 참여를 하고 그 지분만큼 주식을 받고 그리고 그 주식만큼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는 그런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빈털털이 일개 낭인에 불과했던 사카모토 료마가 자기 돈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서양식 군함을 사들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혁명가로서 료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의 주머니 속 돈도 자기 돈으로 여기는 두둑한 배포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설득력이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해군 조직은 만들어야 했던 그는 막부 타도를 원하는 여러 번들, 그러니까 여러 지방 왕국들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설득합니다. 평소에는 배를 타고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전쟁이 터지면 당신들을 위해 막부에 맞서서 바다에서 싸워줄 사설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해원대에 투자하면 각 번이 투자한 지분에 따라서 벌어들인 이익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해원대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말이었는데요. 평소에 서구 문물과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카모토 료마는 서양에는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원대를 창설할 때 이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했던 거였습니다. 막부를 타도하겠다는 대의명분만 들고 무작정 찾아가서 혁명 자금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처음 몇 번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대의에 공감한 후원자라고 해도 매번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설함대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매우 큰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료마의 휘하에는 그를 따르던 수십 명의 낭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료마가 고베에 세웠던 사설 해군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항해술과 포수를 배운 항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배를 굶주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항해술이라는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만 수하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료마가 애초에 처음 사설함대를 만들 때부터 반민, 반군 형태, 그러니까 기업 반, 군대 반의 이 같은 형태의 조직을 구성했던 건
이 때문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게 류마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손정희가 류마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류마가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류마는 느긋한 성격과는 달리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늦추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류마가 처음 서구 열강의 막강한 힘을 눈으로 목격한 건 에도, 그러니까 도쿄에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의 여름이었습니다. 일본이 개항과 근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는데요. 페리 제독이 이끌던 미국 해군 함대가 도쿄의 코앞인 우라가 앞바다까지 찾아와서 막부에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국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직속 무사들은 물론 각 번에 속해 있는 무사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도쿄에 머물던 류마 역시 당연히 소집됐는데요. 덕분에 류마는 온 일본을 뒤흔들어 놓은 미국 함대의 강대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막부 측의 대응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막부에게 더 이상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저 검술을 배우는 게 좋았던 한 청년이 혁명가의 길로 접어든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류마는 서구 문물과 제도에 대한 정보라면 출처를 가리지 않고 수집합니다. 류마는 한때 네덜란드어 어학당에 나가서 수업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네덜란드어 수업을 들은 건 다른 학생들처럼 네덜란드어를 잘 익혀서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어를 알아듣고 내 뜻을 전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시켜도 충분하다는 게 류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네덜란드 어학당에 나갔던 건 서구의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어학 수업은 교사가 네덜란드어 원서를 읽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류마는 다른 학생들처럼 교사의 발음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류마가 간다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저 뒷자리에 앉아서 코털이나 뽑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류마가 누구보다 수업에 집중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서구의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때였습니다. 교재로 쓰였던 원서가 그런 내용을 다룰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류마는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네덜란드어 발음이 아니라 그가 말해주는 서구의 정치, 경제 제도와 그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 상권 분립, 입헌군주국,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법 등 근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제도와 가치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게 바로 류마의 생각이었습니다. 손정희가 류마를 존경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강한 적과 맞서 싸우더라도 결국엔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겨버리는 류마의 자세 때문입니다. 앞서 류마가 해원대라는 사설함대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무역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막부 함대와 맞서 싸우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류마가 이 같은 해원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번들, 그러니까 지방 왕국들이 점차 늘어났고요. 류마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마침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토록 꿈꾸던 증기선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도추로만 움직이는 범선은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배지만 석탄을 떼서 얻은 증기기관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은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배입니다. 증기선을 갖게 된 료마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해운대의 증기선이 첫 항해에서 다른 배와의 충돌로 침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기슈번의 책임이었습니다. 기슈번에 속해 있던 배를 조타하던 항해사의 실수로 사고가 터졌고 해운대의 배가 두동강에 닿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해상법과 관례에 따르면 기슈번의 배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그런 관념이 매우 희박했던 봉건 사회였습니다. 법보다는 신분이 앞서는 사회였기 때문인데요. 하급 무사가 상급 무사에게 불손하게 행동했다면 상급 무사가 단순의 하급자를 칼로 베어버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봉건 사회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기슈번은 이른바 친번이라고 불리는 번이었습니다.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가문의 친척 가문이 다스리는 번이라는 뜻인데요. 이에 비해서 료마가 이끌던 해운대는 갈데없는 낭인들이 모인 그런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 당시 일본 지배층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고가 터졌을 때 기슈번 측에서는 적간 낭인들의 무리, 그냥 돈 몇 푼 주어서 쫓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료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고도 그냥 울분만 토하면서 뒤돌아섰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료마는 설사 칼부림이 나더라도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증기선이 첫 항해에서 박살이 났는데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배를 사준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던 기슈번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항구에 머무르게 한 료마는 이들과 나가사키에서 단판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로 떠나기 전 자신과 해운대의 후원자인 사스마번과 조슈번에 연락을 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여론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사스마번과 조슈번으로부터 만약 기슈번과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냅니다. 그 이후에도 료마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우선 자신의 고향이자 후원자인 도사번을 움직여서 막부가 기슈번의 편을 들지 못하게 하고 이 문제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료마가 고향인 도사번으로부터 탈번을 했던 죄를 용서받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쇼군의 친척인 기슈번의 편을 들게 뻔했던 막부의 팔을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였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기슈번을 코너에 몰아넣으면서 그들이 자신과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슈번 측 협상 대표들은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지연전술을 통해서 료마와의 협상을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료마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하들과 함께 고급 술집을 찾아간 다음에 그곳에서 일하는 기녀 10명에게 직접 노래를 가르치는데요. 배를 침몰시킨 보상으로 돈을 받기보단 나라를 받아내겠다라는 가사가 들어간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기슈번의 뻔뻔함을 굉장히 조롱하는 노래였는데요. 안 그래도 배를 잃은 료마를 동정하는 여론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부르기도 쉽고 재밌기도 했던 이 노래는 순식간에 나가사키의 유행가가 됩니다. 밤이 되면은 여러 술자리에서 이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쇼군의 친척이 다스리는 친번인 기슈번이 한낱 술자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기슈번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로마와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전 뒤에 이어진 여러 노력 덕분에 로마는 백값과 배에 실려있던 화물의 값으로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8만 5천 냥이라고 하는 거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싸울 때는 먼저 대의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손에 넣어야만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로마에게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로마가 간다를 읽으면서 찾아낸 손정희가 로마를 자기 인생의 롤모델로 삼은 3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 손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책을 읽으니까 8권에 달하는 책 곳곳에서 로마의 모습에 손정희가 겹쳐 보였습니다. 손정희가 로마를 존경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념이 아닌 이익으로 세상을 설득한다. 둘째,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다. 셋째,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면 꺾을 수 있다. 사카모토 료마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냈던 한 혁명가를 손정희와 수많은 일본인들이 오늘날에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데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